놀라운 발견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1985년 에어 조던 1의 내부에서 한글 문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최고의 품질이라는 이 문구는 스니커즈 역사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985년 NBA를 한 시대에 뒤흔든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누빈 21세의 마이클 조던은 데뷔 시즌부터 폭발적인 득점력과 화려한 덩크로 단숨에 리그 최고 스타로 떠올랐죠. 그가 신었던 에어 조던 1은 NBA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저항 정신의 상징이 되었고, 나이키는 이를 통해 농구화 시장을 단숨에 접수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어 조던 1은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적인 신발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빈티지 복원으로 유명한 해외 수집가들이 에어 조던 1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한글로 새겨진 최고의 품질이라는 문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여러 켤레에서 동일한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자 이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조사 결과 1985년 초기 에어 조던 1은 한국 부산의 국제상사와 동양고무 산업에서 제작되었으며, 한국 장인들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한글 문구를 새겼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스니커즈 매니아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한국산 조던을 찾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이 숨겨진 비밀을 살펴보려 합니다. 한 켤레의 신발 속에 담긴 한국 이야기,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패션 인플루언서 앨리슨 하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신발장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를 패션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스니커즈 마니아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빈티지 조던을 수집하고 복원하는 일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예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지금은 수백만 명이 구독하는 채널로 성장했어요. 스니커즈의 숨겨진 역사 시리즈가 특히 인기를 끌었죠. 낡고 버려진 스니커즈를 복원하면서 그 신발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내는 콘텐츠였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신발이 아닌 시대와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스니커즈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하곤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1985년 오리지널 에어 조던 1 모델이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조던이 아니었죠. 마이클 조던이 신발 계약을 맺고 처음으로 출시한 그 전설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경매 당일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른 컬렉터들과의 치열한 입찰 끝에 결국 그 신발은 제 것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치 월세와 맞먹는 금액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후회도 없었어요. 박스를 열었을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약간 변색되고 접착제가 벌어진 상태였지만 그것은 확실히 진품이었죠. 조던이 처음 신었던 그 신발. 내가 직접 복원해보겠어.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특별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복원 과정을 담은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었고 팬들은 다음 영상을 기다리며 설레했죠. 복원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변색된 부분을 복원하고 떨어진 접착제를 다시 붙이는 과정은 인내와 정확성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즐겼습니다. 이 신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작업 사흘째 되던 날 발바닥 부분의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해 신발을 완전히 분해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평생 잊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밑창 안쪽 일반인은 절대 볼 수 없는 곳에 낯선 문자가 새겨져 있었죠. 뭐야? 이게 뭐지? 한글?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한글이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최고의 품질이라는 문구였어요. 어떻게 미국 농구 슈퍼스타의 신발 속에 한글이 새겨져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런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조던 1 모델의 제조 과정에 관한 수많은 글과 영상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한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언가 특별한 발견이 틀림없었죠. 그리고 저는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찍기 전에 저는 이 한글의 비밀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원 작업을 잠시 멈추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키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어요. 1985년 제품에 대한 세부, 제조 정보는 더 이상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스니커즈 커뮤니티에 이 발견을 공유했고 수십 명의 컬렉터들이 자신들의 조던 1 모델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후기 복각 모델이라 한글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몇몇 원조 컬렉터들이 비슷한 발견을 했다는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추측이 쏟아졌죠. 짝퉁이 아니냐는 의심부터 역사적 발견이라는 흥분까지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메시지는 조던 슈즈 역사를 연구하는 한 학자로부터 왔어요. 그는 나이키가 초기에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요 생산지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었죠. 이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문구의 상징인 에어, 조던 신발이 실은 한국에서 제작되었다니. 그것도 첫 번째 모델부터 말입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더 깊이 조사를 진행했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1980년대 초 나이키는 급격한 성장 속에서 생산 기지를 해외로 확장했고 한국의 국제상사 프로스펙스와 동양고무 산업르카프의 나이키 제품의 주요 제조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에어 조던 1 모델이 생산되었다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찾아냈죠.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역사적 발견이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이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흥분과 의문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한국어를 아는 친구에게 신발 속 문구를 번역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최고의 품질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단순한 제조 라벨이 아니라 자부심을 담은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스니커즈의 역사를 넘어 글로벌 제조업에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그것도 부산으로 말이죠. 신발이 만들어진 그 도시로 직접 가서 혹시 아직도 그때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예비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에어, 조던 1 모델에 숨겨진 비밀 한글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은 폭발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호기심을 표현했습니다. 쏟아지는 반응들 속에서 저는 이번 발견이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진지한 역사적 탐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스니커즈 문화를 넘어 글로벌 제조업의 역사, 그리고 숨겨진 문화적 연결고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스니커즈 역사의 미스터리를 푸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1985년 나이키, 한국, 부산, 조던. 이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찾아내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유튜브에 짧은 예고편을 하나 더 올렸어요. 다음 영상은 한국 부산에서 찍을 예정입니다. 에어, 조던의 진짜 탄생 이야기를 찾아서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곧바로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죠. 그동안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1980년대 한국 신발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사상구 지역에는 수십 개의 신발 공장이 밀집해 있었다고 해요. 부산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구 산업지역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신발 공장들이 있던 자리는 이제 대부분 현대적인 건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몇몇 오래된 건물들은 아직도 그 시절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죠. 이 지역이 한때 한국 신발 산업의 메카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부산의 신발 공장들은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신발도 여기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지역 신문사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기자 한 명이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1985년 당시 나이키 제조와 관련된 인물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기적 같은 연락이 왔죠. 김동수라는 분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8세의 노신사인데 당시 국제상사의 생산 책임자였다고 했죠. 아직도 정신이 맑으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리지널 에어, 조던 제작에 관여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요. 다음날 아침 저는 부산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김동수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시작된 인터뷰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는 또렷한 기억력으로 40년 전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1984년 말
나이키로부터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농구화를 제작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때만 해도 김동수 할아버지는 마이클 조던이 누군지도 잘 몰랐지만 나이키 측에서 이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당시 제작 과정의 엄격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나이키 본사에서 디자인과 사양서가 오면 한국의 기술자들이 그것을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에어 조던 1 모델은 일반 농구화와 달리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던 제품이었죠. 그들은 단순한 신발을 만든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위해 자부심을 담았고 그래서 신발 내부에 최고의 품질이라는 한글 문구를 새겼던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건 일종의 그들만의 서명 같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들은 단순히 외국 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작품에 자부심을 가진 장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의 증거가 바로 제가 발견한 한글 문구였죠. 처음 1000켤레 정도는 모두 부산에서 생산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른 공장으로 생산이 확대되었지만 최초의 에어 조던은 바로 이곳 부산의 손길로 탄생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공장 사진들과 작업 중인 사람들, 그리고 완성된 신발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기며 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젊은 김동수 할아버지가 신발을 들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당시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손재주와 꼼꼼함,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어요. 사실 나이키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제품을 한국 공장에 맡겼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동수 할아버지는 제게 뜻밖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당시 생산 샘플로 보관해두었던 오리지널 에어 조던 1 모델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약간 변색되었지만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신발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할아버지의 부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신발이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장인들이 만든 신발이 어떻게 글로벌 스니커즈 문화의 시작점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역사를 밝히는 것이죠. 김동수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 많은 증거와 이야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소개로 당시 함께 일했던 다른 장인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 모두 비슷한 자부심으로 그 시절을 회상했죠. 퇴직한 품질 관리자, 생산라인 책임자, 그리고 디자인을 현실화시키는 샘플 제작자까지. 이들의 증언은 한국이 단순한 생산국가가 아닌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신발 산업의 강국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창호라는 전 품질 관리자의 말이었어요. 당시 우리는 나이키 본사보다 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단단하고 정밀하게 만들었죠. 그들이 요구한 이상의 것을 제공했기에 나이키가 계속 주문을 맡겼던 겁니다. 이들의 증언을 녹화하면서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단순한 유튜브 영상이 아닌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는 진지한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저는 신발 제조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을 찾았죠. 부산의 한 구석에서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발을 만드는 작은 공방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수제화를 제작하는 곳이었죠. 이곳의 장인은 1980년대 신발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해 자신만의 공방을 열었다고 했어요. 그는 흔쾌히 자신의 작업 방식을 보여주고 제가 직접 신발 제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가죽을 자르고 재봉하고 밑창을 붙이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어요. 한 켤레의 신발을 완성하는 데만도 100개가 넘는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조던처럼 복잡한 구조의 농구화는 더욱 많은 기술과 정밀함이 요구되었죠. 지금 당신이 해본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진짜 장인이 되려면 10년은 더 배워야 해요. 장인의 말에 저는 새삼장인 정신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이런 정신이 담긴 신발이 40년이 지나도 그 형태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께 받은 1985년산 오리지널 조던과 제가 최근에 구입한 2023년 복각 모델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품질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부산대학교 신발산업연구소의 협조로 두 신발의 내구성, 소재 품질, 제작 방식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40년 된 한국산 조던은 여전히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반면 최신 모델은 소재의 질이 떨어지고 접착 부분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결과네요. 연구소 책임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40년 전 기술로 만든 신발이 현대의 최신 기술로 만든 신발보다 품질이 뛰어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장인 정신의 차이라고 봐야겠네요.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두 신발을 비교하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1985년 한국산 조던 40년이 지나도 멀쩡한 상태. 2023년 해외 생산 조던 1년 만에 바닥이 떨어지고 접착면이 벌어진 상태. 이 비교 영상은 제 채널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한국에서 만든 조던이 훨씬 품질이 좋아. 저는 영상에서 이렇게 외쳤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스니커즈 팬들이 한국산 빈티지 조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경매 사이트에서는 한국 생산 마크가 있는 빈티지 조던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 발견을 스니커즈 전문 매체들에 제보했어요. 여러 매체들이 관심을 보였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스니커즈 커뮤니티 전체가 주목하는 주제가 되었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김동수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기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조던의 첫 신발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왜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나이키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 역사의 일부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은 부산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현지 스니커즈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 스니커즈 문화의 대부라 불리는 박준호 씨와 서울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박준호 씨는 스니커즈의 역사뿐 아니라 현재 한국 스니커즈 문화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신발 산업의 전성기였던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놀라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신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품질 면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생산기지가 임금이 더 싼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한국의 신발 산업은 서서히 쇠퇴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빠르게 산업화되고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생산 비용이 증가했던 것이죠. 결국 글로벌 기업들은 더 저렴한 생산지를 찾아 떠났고 한국의 신발 제조 역사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이런 흐름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품질과 장인정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다시 제조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프로스펙스 같은 한국 브랜드도 국내 생산을 유지하며 품질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한 복원 장인을 만나 부산에서 가져온 한국산 조던과 최근 구매한 조던의 상태를 더 자세히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니커즈 복원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두 신발을 꼼꼼히 살펴본 후 놀라운 분석을 들려주었어요. 이 90년대 신발의 솔기, 재봉, 접착 상태를 보면 4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최근 모델은 벌써 접착제가 벌어지고 가피와 솔이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신발은 일회용품에 가까워졌다는 의견을 들려주었습니다. 복원장인은 또한 옛날 신발에 사용된 가죽과 고무의 품질이 현재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 철학의 차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지금은 빨리 소비하고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호텔로 돌아와 특별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한국산 조던에 숨겨진 비밀 품질 비교 테스트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서 저는 과학적 테스트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한국산 조던이 현대 제품보다 품질 면에서 얼마나 우수한지를 상세히 보여주었어요.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스니커즈 커뮤니티에서 이 영상은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팬들이 나이키 다시 한국에서 만들자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글로벌 브랜드의 제조 관행에 대한 진지한 의문으로 확대되고 있었어요. 영상 업로드 후 반응을 지켜보면서 저는 서울의 스트릿 패션과 스니커즈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준호 씨의 추천으로 먼저 찾은 곳은 성수동이었어요.
예전 공장지대가 힙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이곳은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골목마다 독특한 컨셉의 편집숍과 카페, 그리고 수제화 공방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 수제화 공방에 들어가 보니 장인이 정성스럽게 신발을 만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김동수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대량 생산에서 벗어나 품질과 디자인에 중점을 둔 소규모 장인들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중 일부는 김동수 할아버지처럼 과거 대형 신발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성수동의 한 스니커즈 편집숍 주인은 최근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빈티지 신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된 빈티지 신발들이 희소성과 품질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컬렉션 중 80년대 한국산 신발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디자인과 품질이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견고했습니다. 한 젊은 디자이너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부산 신발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물려받아 지금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고 싶었다고 해요. 지금은 대량 생산의 시대지만 손으로 만드는 신발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홍대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젊은이들의 에너지로 가득한 이곳은 한국 스트릿 패션의 중심지였습니다. 거리마다 독특한 스타일의 젊은이들이 스니커즈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코디하고 있었어요. 스니커즈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스트릿 패션 포토그래퍼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스트릿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한국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스니커즈 문화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압구정에서는 또 다른 패션 문화를 경험했어요. 고급 브랜드 숍들 사이에서도 스니커즈는 중요한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셀럽들이 착용한 스니커즈는 즉시 트렌드가 되고 때로는 수입이 어려운 한정판 스니커즈를 구하기 위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직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서울의 스니커즈 문화를 체험하면서 저는 여기서 단순히 스니커즈를 신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이 단순한 발의 보호 장치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된 거죠. 한국 스니커즈 협회의 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신발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한국 신발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적 감성을 접목시켜 독특한 디자인의 스니커즈를 선보이고 있었어요. 이런 브랜드들이 점차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단순한 신발 생산국이 아닌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한국 패션 위크 행사에 참석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제조 기술이 현대 패션과 만나는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윤기를 끈 것은 전통공예 기술을 현대 의류와 액세서리에 접목시킨 디자이너들의 작품이었죠. 몇몇 디자이너들은 과거 한국 제조업의 장인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컬렉션을 선보였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신발 산업의 역사적 기술을 현대 패션 아이템에 재해석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 공장에서 사용하던 재봉 기법과 소재, 처리 방식이 현대 디자인에 새롭게 적용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행사장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제조 산업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화임을 깨달았어요. 과거의 제조 기술과 장인정신이 현대 디자인과 만나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산업의 역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과 미학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이곳에서 체험한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패션과 제조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해야 했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영상, 인터뷰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산 조던 신발과 현대 신발의 비교 테스트 결과가 핵심이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해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고 강렬하게 정했어요. 조던 1 속 한글 발견, 당신이 몰랐던 진실. 영상 업로드 후 첫 주에 조회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활발하게 달렸고 몇몇 스니커즈 전문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저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도 짧은 클립들을 올렸는데 스니커즈 커뮤니티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는 조던이 사실 한국산이었다고? 이것이 팬들의 가장 큰 반응이었죠. 주로 하드코어 스니커즈 팬들과
신발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신발 블로그와 웹진에서는 제 발견을 다룬 후속 기사를 게재했어요. 컬렉터들 사이에서 1985년 한국산 에어 조던 1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베이와 같은 경매 사이트에서는 한글 마크가 있는 오리지널 조던의 가격이 이전보다 약 50% 정도 상승했어요. 몇몇 열성 컬렉터들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조던 1 모델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몇몇 빈티지 스니커즈 전문점에서는 한국산 초기 조던 모델을 찾는 문의가 증가했다고 해요. 한 매장은 작은 코너를 마련해 메이드 인 코리아 빈티지 스니커즈를 특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몇몇 오래된 컬렉터들은 이미 한글 마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연락해왔어요.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단순한 제조 코드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한글이 실제로 한국 장인들의 자부심을 담은 메시지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셈이었죠. 스니커즈 관련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 주제가 다뤄졌고 저는 몇 군데 출연해 발견, 과정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 인기 스니커즈 팟캐스트에서는 나이키의 전 디자이너를 초대해 저와 함께 당시 생산 방식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산 빈티지 조던 찾기 같은 해시태그가 스니커즈 커뮤니티 내에서 소규모 트렌드가 되었어요. 몇몇 영향력 있는 스니커즈 컬렉터들은 자신들이 소장한 한국산 빈티지 모델을 공유하며 그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니커즈 전문 잡지 솔 컬렉터는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잊혀진 스니커즈 역사를 발굴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어요. 이 기사는 단순히 제 발견만 다룬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니커즈 제조 역사와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에 대해서도 조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있었어요. 몇몇 스니커즈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제 영상이 번역되어 공유되었고 부산의 신발 산업 역사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김동수 할아버지와 같은 장인들의 이야기가 한국 내에서도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반응이 열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신발 브랜드 관계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발견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고 몇몇 회의적인 사람들은 한글 마크의 의미를 과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체로 스니커즈 커뮤니티는 이러한 역사적 발견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저는 한국의 신발 제조 역사에 관한 더 심층적인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부산의 신발 산업 역사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제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김동수 할아버지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였어요. 할아버지는 소녀의 도움을 받아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게 이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한 신발 리뷰어나 패션 인플루언서를 넘어 잊혀진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미국과 한국, 과거와 현재, 제조업과 패션 문화가 한 켤레의 신발 속에 모두 담겨 있었고 그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되었어요. 발견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번 그 특별한 신발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빈티지 스니커즈가 아닌 숨겨진 역사를 간직한 유물 같은 느낌이에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한 켤레의 신발이 제 인생과 시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 저는 한글 조던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개설했어요. 여기에는 부산과 서울에서의 취재 내용, 김동수 할아버지와 다른 장인들의 인터뷰, 그리고 신발 비교, 테스트 결과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스니커즈 팬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동수 할아버지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최근 지역 신발 제조업 역사 보존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해요. 젊은 세대에게 전통적인 신발 제작 기술과 역사를 알리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태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제 유튜브 채널의 방향성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신발 리뷰나 복원에 그치지 않고 제품 이면의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의 역사와 제작 과정,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바라보는 제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신발이나 다른 모든 제품들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매개체로 느껴져요. 제품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자부심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대학의 디자인과에서 제조업의 글로벌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 대해 특강을 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학생들에게 한국 제조업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 속에는 항상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부산시가 신발 산업 역사를 포함한 지역, 산업 유산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동수 할아버지를 비롯한 장인들의 증언과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수집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 자료도 일부 기증했는데 이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 기쁩니다. 최근에는 한두께 미국인 대학생으로부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는 제 영상을 보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제조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가족의 역사를 더 깊이 탐구하게 되었고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가족의 뿌리와 이민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한 발견을 넘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품의 가치는 단순히 브랜드 이름이나 디자인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과 열정, 그리고 자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많은 제품들이 실제로는 이름 없는 장인들의 손길로 태어나고 그들의 이야기는 종종 잊혀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가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이런 우연한 발견이 없었다면 이 역사는 계속 잊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함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 사물들 안에는 얼마나 많은 숨겨진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좋은 제품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장인정신과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물건을 볼 때 그 이면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제품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노력과 역사에 더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는 누군가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한 켤레의 신발 속에서 발견한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